두 팔 없이 태어난 소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적 이야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거부당한 한 아이. 아무 잘못 없이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한 작은 생명.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울릴 존재가 될 줄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졌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사람의 고요한 희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도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혼의 속삭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에서 빗줄기가 쏟아지던 그 새벽, 구룡 마을의 비좁은 골목길은 빗물로 범람했다. 남산의 높은 아파트 불빛이 멀리서 빛나는 동안 이곳은 세상에서 잊혀진 듯했다. 흙바닥을 겨우 덮은 갈라진 콘크리트 위로 더러운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판자촌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는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공중 화장실 안에서 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곰팡이와 소변 냄새로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진통의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윤혜진, 32의 흑인 혈통을 가진 한국인 미망인은 붓고 갈라진 발로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벗겨진 코트 아래로 불룩한 배가 보였고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 그리고 비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제발, 이제 나와줘. 제발.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혜진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마지막 남은 돈을 쌀 한 컵과 김치에 써버린 후 그녀의 배는 비어 있었지만 그녀가 품은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출산 예정일보다 3주 빨랐다. 그녀는 병원에 갈 생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진통은 그런 계획을 무너뜨렸다. 다시 한번 진통이 밀려왔고 혜진은 참을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쏟아지는 비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옷을 내렸다. 아무런 의료 장비도 도움도 없이 그녀는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태어나게 할 생각은 없었다. 이 더러운 화장실에서 천장에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서 도움의 손길 하나 없이 우악 마지막 힘을 짜내며 혜진은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기대했던 첫 울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이 화장실을 채웠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코와 입에서 점액을 닦아냈고 아기의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울어봐, 제발 울어. 그때 아기가 작은 기침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생명의 소리였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순간적이었다. 그녀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자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덮쳤다. 팔이 없었다. 양쪽 어깨 아래로 팔이 전혀 없었다. 아니, 안 돼.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기의 몸을 더듬었다. 다른 모든 것은 정상이었다. 10개의 발가락, 건강한 두 다리, 작고 완벽한 얼굴. 하지만 팔은 없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빗소리는 더 커졌다. 혜진은 아기를 코트로 감싸 안았다. 끊어내지 못한 탯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혜진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도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동정의 표정이 역력했다. 분만실로 데려가세요. 산모와 아기 모두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한 간호사가 외쳤다. 혜진은 그들이 아기를 데려가는 것을 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아기, 제발 내 아기를 구해주세요. 수술실로 향하는 도중 혜진은 다른 환자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녀의 검은 피부, 더러운 옷, 그리고 팔 없는 아기를 보며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몇 시간 후 혜진은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그녀 옆에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아기는 괜찮나요? 혜진이 물었다. 의사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생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측 상지 무형성증이 있습니다. 팔이 완전히 없는 상태죠. 왜 이런 일이? 혜진은 울먹이며 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가 중얼거린 말은 혜진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이게 바로 가난과 무책임이 결합되면 생기는 결과지. 혜진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렀고 그녀의 몸은 너무 지쳐 있었다. 그녀는 단지 눈물만 흘렸다. 병실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꽃과 선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의 병상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2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했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등을 돌렸다. 다음 날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을 찾아왔다. 80이 넘은 노인은 딸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딸이냐? 그가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서연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해요. 노인은 신생아실로 가서 창문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혐오감이 스쳤다. 팔 없는 아기를 보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이런 아이를 키울 생각이냐? 입양 보내. 내 인생도 이 아이 인생도 망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3일 동안 혜진은 의료진의 차별적 태도와 싸웠다. 그들은 그 병원에 입원한 3일 동안 혜진은 의료진의 차별적 태도와 싸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관심만 보였고 다른 환자들에게는 친절했다. 간호사들은 그녀가 아기에게 수유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한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에게 어차피 팔 없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리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혜진이 들었다. 퇴원하기 전날 밤 혜진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가다 그녀는 의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흑인 혼혈 여자 환자 말이야. 팔 없는 아기를 낳은. 그 케이스.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 실수였어.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임신 초기에 여기 왔었어. 그때 인턴이 실수로 기형가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했어. 우리가 기록을 수정했지. 제길, 이게 알려지면 병원이 망할 수도 있어. 걱정 마. 그녀는 외국인이고 가난해. 아무도 그녀 말을 믿지 않을 거야. 혜진은 공포에 떨었다. 그녀의 아기의 상태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원의 실수였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병실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복도로 나갔을 때 의사들은 이미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관리자가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윤혜진 씨, 당신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 배려로 당신의 치료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것은 면제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혜진은 서류를 읽으려 했지만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가 가득했다. 그녀는 영어로 번역을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물었다. 단순한 비용 면제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현금 500만 원도 드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혜진은 그제서야 이해했다. 그들은 그녀의 침묵을 사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분노로 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녀는 아기를 위해 그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는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내 아기에게 한 일을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관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당신 같은 노숙자 여성이 어떻게 장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부에 연락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할까요? 혜진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잃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그럴 수 없어요. 제발 서명하세요. 그러면 당신과 아이를 내버려 둘게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은 서류에 서명했다. 관리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그녀 앞에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돈은 가져가세요. 제 침묵을 살 수는 없어요. 저는 단지 제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혜진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을 떠났다. 아기는 낡은 담요로 감싸져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돈도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결심이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의를 찾을 것이다. 혜진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은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팔은 없었지만 그 눈에는 강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강해. 우리는 이겨낼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렇게 혜진과 서연은 서울의 차가운 거리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 노숙자 쉼터 앞에서 혜진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이를 안고 쉼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혜진의 모습을 본 쉼터 관리인은 팔이 없는 아이를 보고 경악했다. 여기는 특수아동을 돌볼 시설이 없어요. 장애인 복지센터로 가보세요. 관리인이 말했다. 제발 단 하룻밤만이라도.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밖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를 뚫고 관리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잠시 망설임 끝에 관리인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하룻밤만이에요. 내일은 다른 곳을 찾아야 해요. 그날 밤 혜진은 구석에 마련된 작은 매트리스에 누워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없어야 할 자리에 비어있는 팔을 보며 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연아, 혜진은 결심했다. 그녀의 딸 이름은 서연이 될 것이다. 세상에 서서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였다. 엄마가 내 팔이 되어 줄게. 네가 세상에서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또 다른 결심을 했다. 그 병원과 그 의사들에게 언젠가는 정의를 요구할 것이다. 서연이 받은 부당함에 대해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서연의 울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혜진은 그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작은 서연이는 어머니가 떡볶이를 팔던 노량진역 주변에서 자랐다. 그 비좁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혜진은 딸을 위한 작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의 집은 역 근처 반지하방 한 칸짜리 방이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혜진은 그곳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했고 서연의 그림으로 장식했다. 4살이 되던 해 서연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근처 놀이터에서 한 소년이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웃었을 때였다. 엄마, 저 아이는 왜 팔이 없어요? 소년이 물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자리를 떠났다. 쉿, 그런 말 하면 안 돼. 불쌍한 아이야. 서연이는 그 말을 모두 들었다.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부끄럽게 여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혜진의 스카프 속으로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엄마, 내 팔은 어디 있어? 왜 나만 달라? 서연이가 물었다. 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서연아, 너는 특별해. 네 몸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지만 그건 네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뜻이야. 너는 더 큰 마음과 더 강한 영혼을 가졌어.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혜진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종이 접기를 가르쳤다. 서연이는 발가락으로 종이를 집어들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몇 번의 시도 끝에 작은 종이학을 접을 수 있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봐, 넌 발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어. 네 발은 다른 사람들의 손보다 더 특별한 거야. 넌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가졌어, 내 딸. 서연은 그날부터 매일 종이 접기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이었지만 곧 복잡한 꽃과 동물도 접을 수 있게 되었다. 혜진은 서연이 접은 종이 작품들을 모아 작은 상자에 보관했다. 하지만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해도 현실은 잔인했다. 식료품점에서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고 버스에서는 자리를 피했다. 어떤 노인은 노골적으로 저런 아이는 왜 태어났을까? 불행한 운명이지 라고 말하기도 했다. 혜진은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서연이 듣지 못하게 항상 노래를 불러주었다. 6살이 되자 서연이는 유치원에 들어갔다. 첫날 아이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밥 먹어? 화장실은 어떻게 가? 옷은 어떻게 입어? 질문이 쏟아졌다. 한 아이는 반쪽 인간이라고 놀렸고 다른 아이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들조차 그녀를 가르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듯했다. 미술 시간에 서연이 발로 크레용을 잡자 선생님은 당황했고 다른 아이들은 놀라움과 혐오감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단 하나의 예외는 민지라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 나도 발로 그려볼래 라고 말하며 따라 해보았다. 일주일 후 원장은 혜진을 불렀다. 윤혜진 씨, 죄송하지만 서연이를 위한 특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유치원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원장이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서연이를 보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모님들로부터 항의가 있었어요. 혜진은 분노했지만 딸을 위해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이는 특별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예요. 그냥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원장은 마지못해 서연이를 받아들였지만 그곳에서의 날들은 쉽지 않았다. 그림 그리기 시간에 서연이는 발로 크레용을 잡았고 놀랍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선명한 색채와 감정이 넘쳤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는 대신 다른 아이들에게 서연이처럼 되지 않도록 감사히 여기렴이라고 말했다. 혜진은 매일 유치원 문 앞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 그녀는 서연이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민지와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민지의 어머니가 그런 아이와 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날 저녁 혜진은 서연이 잠든 후 조용히 울었다. 어떻게 이 잔인한 세상에서 딸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녀는 서연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떡볶이 장사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서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세상은 서연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모습을, 남들과 같은 능력을, 존재하지 않는 팔을. 8살이 되던 해 서연이는 정식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했다. 혜진은 여러 학교를 찾아다녔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학생은 특수학교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한양초등학교에서는 학습 환경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 모든 학교가 같은 대답을 했다. 학교의 교육 프로필에 맞지 않습니다. 한 학교 교장은 더 솔직했다. 팔이 없는 아이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평판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혜진과 서연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서연의 어깨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팔이 없어 그것을 닦을 수조차 없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이 태어난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혜진은 서연을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남에 위치한 호화로운 건물이었다. 8년 전과 달리 이제는 더 크고 화려해져 있었다. 접수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병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원이 물었다. 8년 전 제 딸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실수로 그녀는 팔 없이 태어났어요. 그 말에 접수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보안 요원과 함께 관리자가 나타났다. 윤혜진 씨, 응접실로 오시죠.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냉담한 관리자와 보안 요원이었다. 윤혜진 씨, 당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아동복지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신이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혜진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서연이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왔다. 그날 밤 서연이는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발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 난 학교에 안 가도 돼. 엄마랑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딸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미 세상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아니야, 서연아. 넌 모든 것을 배울 권리가 있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 내 꿈을 쫓을 권리가 있어. 엄마가 직접 가르쳐 줄게. 그 시점부터 혜진은 낮에는 떡볶이를 팔고 밤에는 서연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다. 서연이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다. 그녀의 발가락은 놀랍도록 정교해졌고 곧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그림 그리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선과 색상으로 깊은 감정을 표현했다. 서연은 매일 밤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복잡하고 아름다워졌다. 풍경, 동물,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은 팔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에서 서연은 완전했다. 그녀는 두 팔로 나무를 안고 꽃을 따고 친구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될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 나를 다르게 볼까? 혜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서연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특히 그 병원이 서연을 알아볼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딸의 재능을 숨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만 기다리자, 서연아. 때가 되면 내 그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내 특별함에 감동할 거야. 그날 밤 혜진은 서연이 잠든 후 그녀의 그림들을 정리했다. 그 중에는 팔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그 모습에 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는 서연이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병원의 비밀도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이미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들의 삶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어느 날, 혜진의 노점상 앞에 한 우아한 남자가 멈춰 섰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유층의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이름은 한지원, 포용적 예술 재단의 이사였다. 그는 노점 옆에 놓인 작은 그림 하나에 시선을 빼앗겼다. 서연이 발로 그린 그림이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건가요? 지원이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서연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을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제 딸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정말 놀라운 재능이군요. 제가 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지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관심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점 뒤편으로 그를 안내했다.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손님을 보고 놀랐다. 서연을 본 순간 지원의 얼굴이 변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서 끝나는 팔을 보았고 그의 표정에 순간적인 충격이 스쳤다. 안녕 서연아, 내 이름은 한지원이야. 내 그림을 보고 정말 놀랐단다.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서연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그림을 얼마나 오래 그렸니? 기억나는 이후로 계속요, 서연이 대답했다. 엄마가 저에게 연필을 발가락으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지원이 말했다. 그는 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제가 재단에서 포용적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 같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혜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많은 거절을 경험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날부터 지원은 정기적으로 혜진의 노점을 방문했다. 그는 항상 서연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 때로는 고급 그림 도구, 때로는 미술책, 때로는 특수 제작된 연필이었다. 서연은 지원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은 그림을 그렸고 그의 칭찬에 기뻐했다. 혜진은 처음에는 지원의 관심이 순수하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진실되어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그림 기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는 서연에게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지원은 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서연아, 다음 달에 우리 재단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이야. 숨겨진 재능이라는 주제로 네 작품들을 전시하면 어떨까? 서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제 그림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물론이지. 네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혜진은 불안해 보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연을 노출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 서연의 재능은 숨기기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거예요. 혜진은 서연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서연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는 서연이 자신의 날개를 펼칠 시간인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동의했다. 그러나 지원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혜진은 그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는 종종 서연을 바라볼 때 슬픔과 후회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출생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태어난 병원이 어디였죠? 임신 중에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셨나요? 의사들이 서연의 상태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나요? 혜진은 그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세부 사항은 생략하면서. 한편 지원은 자신만의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혜진이 서연을 출산한 세브란스 병원의 기록을 찾아보려 했다. 그러나 기록들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어 있었다. 그는 10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뒤적이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병원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서연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찍은 것. 사진 뒤편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젊은 지원이 서 있었다. 그는 당시 레지던트 의사였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혜진. 그는 그녀를 기억했다.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젊은 여성. 그들은 짧은 관계를 가졌었다. 단 하룻밤의 실수. 그리고 그는 그녀를 떠났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미래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서. 이럴 수가. 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서연이가 내 딸일 수도 있다. 지원은 확실히 알아야 했다. 다음 날 그는 서연의 그림에서 그녀가 사용한 물병을 가져갔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DNA와 비교해 보았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99.9% 일치. 서연은 그의 딸이었다. 지원은 만견자실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딸이 팔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진실을 발견했다. 서연의 상태는 의료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혜진이 임신 초기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경험 없는 인턴이 처방한 약물이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병원은 이를 은폐했다. 지원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가 혜진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알았다면 병원은 그렇게 쉽게 사건을 은폐할 수 있었을까?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딸을 인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10년 동안 얼마나 비겁했는지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혜진은 지원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가 병원에 대해 묻는 질문들,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갑자기 그들의 삶에 나타난 이유. 어느 날 서연이 우연히 지원과 다른 의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서연의 상태와 DNA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내 딸이야, 지원이 말했다. 그리고 그 병원은 그녀의 상태에 책임이 있어.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라고?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며 그녀는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서연이 울부짖었다. 한지원 씨가 내 아빠라고 해요. 진짜예요? 혜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항상 서연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아,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은 울면서 방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혜진은 지원에게 전화했다. 우리 딸에게 무슨 말을 한 거죠? 혜진 씨, 우리는 이야기하자봐요. 제가 DNA 검사를 했어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DNA 검사를 했다고요? 어떻게 감히?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서연이는 제 딸이고 저는 그녀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어요.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혜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날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요? 실수했어요. 지원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책임지고 싶어요.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서연의 상태에 책임이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10년 동안 당신 없이 잘 지냈어요. 서연이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혜진은 서연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녀에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지원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서연을 위한 정의를 의미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발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세 사람의 초상화였다. 혜진, 지원, 그리고 그 가운데 서연. 그녀는 그 그림을 그녀의 진실된 감정을 담아 지원에게 조용히 건넸다. 지원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림 아래에는 서연의 깔끔한 발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서연을 딸로 인정하고 싶었다. 혜진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 가슴을 찢는 성숙함으로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한편 세브란스 병원은 지원이 내부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의 명성을 훼손하고 그의 재단에 압력을 가하고 법적 조치로 위협했다. 혜진, 서연, 그리고 지원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들 모두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쩌면 치유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연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작품들은 더 깊고 더 감정적이 되었다. 마치 그녀의 팔 없는 상태가 그녀의 영혼을 더 깊이 보게 해준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혜진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는 괜찮을까요?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네, 서연아. 우리는 항상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혜진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지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는 정말로 바뀐 걸까? 그리고 병원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딸을 인정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는 병원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것이 그의 경력을 끝내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과거의 비밀들은 더 이상 숨겨져 있을 수 없었고 진실은 그 무게로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지원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 안에서 그는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99.9%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그의 피와 살이었다. 그의 딸이었다. 손을 떨며 그는 위스키 한 잔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강남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중얼거렸다. 10년 전 지원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망한 젊은 의사였다. 그의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부유한 가문 출신인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혜진을 만났다. 병원 청소부로 일하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의 검은 피부와 외국인의 느낌이 그를 매혹시켰다. 그것은 금지된 열정이었다. 상류층 의사와 이민자 청소부. 그들은 몇 주 동안 비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그에게 임신했다고 말했다. 지원은 공포에 질렸다. 그의 가족, 그의 경력, 그의 명성,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다. 그는 혜진에게 돈을 주며 낙태를 권했다. 그녀가 거부하자 그는 그녀를 떠났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곧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 일을 완전히 잊으려 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 운명은 그를 다시 그의 과거와 마주하게 했다. 그의 딸, 그가 버린 아이가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났다. 팔 없이.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의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원은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의료 기록들을 검토했다.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비밀리에 수집한 것들이었다. 그가 병원을 떠난 후 혜진은 산전 관리를 위해 그 병원에 계속 다녔다. 그리고 그때 경험 없는 인턴 의사가 그녀에게 실험적인 약물을 처방했다. 그 약물은 태아의 사지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 인턴은 그것을 놓쳤다. 병원은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다. 지원은 이 말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옛 동료들, 그가 존경했던 의사들이 이런 비열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병원의 전 행정 담당자인 박민호를 만났다. 이제 은퇴한 민호는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했다. 한지원 씨, 이건 병원에서 일어난 최악의 은폐 사건 중 하나였어요. 민호가 카페 구석자리에서 속삭였다. 당시 병원장은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어요. 혜진 씨가 외국인이고 가난하다는 점을 이용했죠.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군요. 지원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몰랐어요? 10년 동안 몰랐어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그 아이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갖게 되면 진실을 공개할 겁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혜진을 만나기로 했다. 그는 노량진역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혜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무서운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병원이 서연에게 한 일, 그리고 제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혜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10년이나 지난 후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시나요?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등을 돌렸어요.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서연의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병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거예요. 지금 와서요? 혜진이 비웃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서연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들에게 거부당하고 매일 밤 왜 나는 팔이 없어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딸이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 그림의 가족을 그릴 때 항상 남자 형상을 포함시켰던 것. 어쩌면 서연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증거가 있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병원이 한 일에 대한.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잘못했지만 이제는 서연을 위해 싸울 거예요.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 알아야 해요. 모든 진실을.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왜 그동안 우리 곁에 없었는지. 알겠어요. 지원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말할게요. 다음 날, 지원은 서연을 만났다. 그들은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서연은 발로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내게 말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제가 이미 알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나이에 비해 현명해 보였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거요. 지원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당신과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느꼈어요. 당신이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내가 너와 네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왜 우리를 떠났어요?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원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난 어리석고 겁이 많았어. 내 가족과 경력만 생각했지. 네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난 겁에 질려서 도망쳤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제 팔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당신 때문인가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간접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떠난 후 네 어머니는 혼자 산전 관리를 받았어.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의사가 네 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했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지원이 말했다. 난 네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 네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난 이해할게. 서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발가락이 스케치북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그녀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저는 당신이 저의 아버지라는 걸 항상 느꼈어요.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지원은 서연이 그림을 그리는 놀라운 기술에 감탄했다. 그녀의 발가락은 놀라운 정확도로 크레용을 다뤘다. 네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엄마는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말에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버린 여성이 그의 딸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혜진 씨는 정말 놀라운 어머니구나. 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그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지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굳혔다. 그는 혜진과 서연이 겪은 고통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연아,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할게.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난 병원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한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은 그림을 완성했다. 그것은 세 사람의 모습이었다. 혜진, 지원, 그리고 서연.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의 경우에는 발을, 그리고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지원은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서연아. 그날 저녁, 지원은 혜진에게 서연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진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있었지만 그녀는 서연을 위해 지원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서연이가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저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녀를 다시 한번 상처 입히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요. 지원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두 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더 모았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어떤 증거요? 혜진이 물었다. 지원은 가방에서 서류 더미를 꺼냈다. 이전 관리자의 증언, 조작된 의료 기록의 원본 사본, 그리고 당시 인턴 의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해요. 혜진은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10년 동안 그녀가 찾아 헤맸던 진실이 그녀 앞에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언론에 공개할 수 있어요. 지원이 제안했다.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 먼저 생각해야 해요. 이 모든 게 공개되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고려해야 해요. 지원은 동의했다. 당신이 옳아요. 서연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서연은 방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날개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아름다운 날개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유와 기쁨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림의 제목을 붙였다. 보이지 않는 날개. 그것은 어머니가 항상 그녀에게 말했던 것이었다. 너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 내 딸.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깥 세상은 항상 그녀에게 잔인했지만 어쩌면 이제 그것이 바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원의 조사는
병원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 병원장인 김태유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지원 박사가 10년 전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가 병원 임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다. 김태유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한지원의 평판을 공격합시다. 그의 재단에 압력을 가하고 그의 과거를 파헤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날 지원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의 재단의 주요 후원자들이 갑자기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루머가 퍼지고 있었다. 그의 젊은 시절 실수들, 의료 사고들, 심지어 혜진과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도 있었다. 제길, 그들이 시작했군. 지원은 중얼거렸다. 지원은 혜진에게 전화했다. 병원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어야 해요. 지원이 대답했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제 재단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물어봐야 해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서연에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혜진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딸의 용기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거야, 지원이 말했다. 가족으로서. 그 말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0년 동안 그녀와 서연은 단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될 기회를 가졌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날개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녀와 함께 날 것이다. 병원은 그들의 공격을 계속했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딸을 위해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전시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원, 혜진, 그리고 서연은 함께 준비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각각의 작품은 이전 것보다 더 깊고 더 감동적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서연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강력할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날개 전시회 개막일, 서울 강남의 한지원 재단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 예술계 인사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일반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 갤러리 벽면에는 서연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발로 그린 그림들, 각각 독특한 시각과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입구에는 발로 그린 영혼의 여정, 윤서연이라는 큰 글씨가 걸려 있었다. 혜진은 긴장으로 손을 비비며 갤러리 한쪽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원이 특별히 맞춰준 네이비블루 색상의 드레스였다. 서연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혜진이 지원에게 속삭였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모든 준비가 되었어요. 서연의 작품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연의 그림 앞에서 멈춰 서서 감탄했다. 그녀의 기술적인 능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림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였다. 한 그림은 어두운 하늘 아래 서 있는 작은 소녀를 그렸는데 그녀의 어깨에서는 빛나는 날개가 자라고 있었다. 또 다른 그림은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눈물은 꽃으로 변하고 있었다. 갤러리 중앙에는 서연의 최신작이 전시되어 있었다. 세 사람의 초상화, 혜진, 지원, 그리고 서연.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그들의 뒤로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진실을 통한 치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지원이 마이크를 들고 갤러리 중앙에 섰다. 모든 눈이 그에게 향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전시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 정의, 그리고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지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윤서연 작가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10살 소녀입니다. 그녀는 팔 없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그녀의 예술적 표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발로 그림을 그리며 그녀의 작품은 깊은 감정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갤러리에 모인 사람들이 감탄의 소리를 내뱉었다. 많은 이들이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용기 있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서연의 재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계속했다. 저는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서연이 팔 없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10년 전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잘못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병원은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갤러리의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언론인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큰 진실은 지원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서연은 제 딸입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다. 아무도 이런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다. 10년 전 저는 젊고 야심찬 의사였습니다. 저는 서연의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떠났고 우리의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의 비겁함과 병원의 실수로 인해 서연은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의 차별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혜진은 코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옆으로 가서 발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저는 모든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원이 계속했다. 저의 과거 실수와 병원의 은폐에 대해. 그리고 저는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병원의 실수와 은폐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론과 관련 당국에 제출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은폐는 없을 것입니다. 갤러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발가락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10살 소녀가 자신감 있게 팔 없는 몸으로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저는 팔 없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은 제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녀는 저에게 제 발이 다른 사람들의 손보다 더 특별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제가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근에 저는 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그녀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해해요.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예요. 서연의 성숙한 말에 갤러리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제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갤러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립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언론인들은 열광적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지원은 앞으로 나와 서연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혜진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서연의 그림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갤러리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은 분노한 표정의 노인이었다. 세브란스 병원의 김태윤 원장이었다. 이것은 명예훼손입니다. 그가 소리쳤다. 한지원, 당신은 이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 원장님, 더 이상의 은폐는 없을 겁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소동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연이 그들을 막았다. 그녀는 천천히 김태윤 앞으로 걸어갔다. 저를 좀 봐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당신들의 실수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진실이 알려지길 원해요. 다른 아이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김태윤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팔 없이 태어난 어린 소녀, 그의 병원의 실수로 인해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다. 갤러리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겉보기에는 무력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강력한 병원 원장 앞에 서 있었다. 마침내 김태윤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고백은 갤러리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인들은 열광적으로 그의 발언을 기록했다. 그날 밤 전시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서연의 모든 작품이 매진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 날 모든 주요 언론에 실렸다. 팔 없이 태어난 소녀 예술로 세상을 감동시키다. 의료 실수의 진실 10년 만에 밝혀지다. 아버지와 딸 감동적인 재회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혜진, 지원 그리고 서연은 한강 근처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지원이 그들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집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그날의 일을 돌아보았다. 잘했어, 서연아. 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모두 잘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약속하마. 이제부터 항상 너와 너희 어머니 곁에 있을게. 혜진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혜진이 물었다. 그들은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안했어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는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혜진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서연아. 혜진이 말했다. 어떤 학교든 너를 받아들일 거야. 지원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 거야.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는 학교를. 서연은 희망에 찬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꿈은 이제 가능해 보였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이 잠든 후 혜진은 발코니에서 혼자 있었다. 지원이 그녀에게 합류했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요. 후회하세요? 지원이 물었다. 혜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서연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항상 원했던 전부예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혜진 씨,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날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에는 당신을 증오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버렸을 때 저는 매일 밤 당신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 당신을 용서했다면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 학교의 첫날을 맞이했다. 지원이 특별히 선택한 학교였다. 포용적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학교 교장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녀를 환영했다. 윤서연 학생,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교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의 재능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서연은 생애 처음으로 정식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교실에 들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았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곧 친절하게 그녀를 환영했다. 혜진은 학교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렸다. 지원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괜찮을까요? 혜진이 물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서연은 강해요. 그녀는 당신을 닮았어요. 혜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원에게 보냈다.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지원이 물었다. 혜진은 전화를 끊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병원이에요. 그들이 말하길 제가 아픈 것 같다고. 지원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제 검사 결과를 확인했대요. 전시회 전에 했던 정기 검진이요. 암이래요. 말기래요. 지원은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또 다른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말에 갤러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발로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원에게 다가갔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발로 지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갤러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이런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다. 팔 없는 소녀가 발로 아버지를 껴안는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지원은 눈물을 쏟으며 딸을 안았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보이지 않는 날개, 진실의 힘, 서연이의 용기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를 뒤덮었다. 그날 밤 서연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모든 주요 신문의 한 면을 차지했다. 전시회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혜진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전시회 준비와 언론의 관심으로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지원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말기 췌장감,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다. 얼마나 남았나요? 혜진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혜진은 묵묵히 이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첫 생각은 서연이었다. 그녀가 없으면 서연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지원은 서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혜진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원에게 진단 결과를 알렸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치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볼게요. 해외 치료도 알아볼 거예요. 혜진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미 늦었어요, 지원 씨. 하지만 괜찮아요. 서연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 저는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원이 흐느꼈다. 우리는 이제 막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날 밤 그들은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서연이 새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나쁜 소식은 조금 기다릴 수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혜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입원했고 지원은 최고의 의료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의 진단은 같았다. 기적이 없다면 혜진은 몇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매일 방과 후 병원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혜진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혜진은 약해진 몸으로 미소 지었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 딸. 네 그림을 보여줄래? 서연은 발로 가방을 열어 그림을 꺼냈다. 그것은 엄마, 아빠, 그리고 서연이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피크닉을 갈 수 있을까요, 엄마? 서연이 물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서연아. 언젠가는. 혜진의 병 때문에 지원은 서연의 전적인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녀의 미술 레슨을 계속 지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진정한 부녀 관계를 형성해갔다. 어느 날 밤 혜진의 상태가 위급해졌다. 의사들은 지원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권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원은 서연을 병원으로 데려왔다. 그는 조용히 서연에게 진실을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 의사들이 엄마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대.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 엄마가 곧 하늘나라에 가실 거야. 지원이 흐느끼며 말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돼요. 엄마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막 가족이 되었는데. 지원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알아, 서연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 지금 엄마에게 가서 네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말해주자. 그들은 혜진의 병실로 들어갔다. 혜진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서연과 지원을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으려 했고 간호사는 잠시 동안 허락했다. 서연아, 혜진이 속삭였다. 내 소중한 딸. 서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발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혜진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서연아,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맘속에, 내 그림 속에. 서연은 흐느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혜진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 씨, 약속해 주세요. 서연을 잘 돌봐주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혜진은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서연아, 이제 내게는 날개가 있어. 그리고 나는 쉴 수 있어.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모니터의 일정한 비프음이 평평한 선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절규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지원은 서연을 안고 울었다. 의료진이 방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혜진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간소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다. 전시회를 통해 서연의 이야기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서연은 묵묵히 의식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장례식 후 서연은 며칠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다. 지원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저 혼자 있기를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갑자기 그림 도구를 요청했다. 지원은 서둘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서연은 발로 붓을 들고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렸다. 지원은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마지막 붓질을 마쳤다. 그림은 하늘을 날고 있는 혜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었다. 그 날개는 꽃들로 만들어져 있었다. 무지개빛 꽃들이 모여 날개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서연의 깔끔한 글씨체로 엄마의 날개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다워, 서연아. 엄마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서연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엄마는 이미 보고 계세요. 그녀는 이제 진짜 날개를 가졌으니까요. 그 그림은 서연의 마지막 전시회에서 중앙에 전시되었다. 영원한 날개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혜진을 기리는 동시에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서연의 그림들은 모두 판매되었다. 수익금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예술재단 설립에 기부되었다. 서연의 이야기와 그녀의 놀라운 예술적 재능은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전시회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그녀는 많은 장애 아동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지원은 약속대로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연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충분히 주었다. 서연의 새 학교에서
그녀는 마침내 친구들을 사귀고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지원이 그녀를 현관에서 맞이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그가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이 윤혜진 센터를 설립한대. 신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곳이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엄마의 이름을 딴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들이 네가 센터의 로고를 디자인해 주었으면 한대. 서연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꼭 멋진 로고를 디자인할게요. 그날 밤 서연은 로고 디자인을 위한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발로 연필을 잡고 여러 아이디어를 종이에 옮겼다. 마침내 그녀는 완벽한 디자인을 찾았다. 꽃으로 만들어진 날개가 아이들을 감싸 안는 형태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서연이 지원에게 설명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뿐이죠. 지원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연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는 알아요, 아빠.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서연이 태어난 팔 없는 소녀의 이야기는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용기, 재능,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팔 없이 태어난 소녀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미라클은 팔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영혼의 힘이었다. 혜진이 항상 말했듯이 서연에게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날개는 더 넓게, 더 강하게 펼쳐져 있었다. The End,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도 곁에 없는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어머니처럼 당신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상처받은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때때로 가장 약한 존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마음속 어딘가에 감춰져 있던 따뜻함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영혼의 속삭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